수상한 생선. 오늘은 멍게를 해부해보겠습니다. 우선 멍게는 어떤 생물일까요? 말미잘 산호와 같은 동물인 것 같기도 하고 성게 불가사리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뜬금없게도 멍게는 사람과 같은 척삭동물로 분류됩니다. 척삭동물은 몸속에 척삭이라는 막대 모양의 지지기관을 가지는 동물을 말합니다. 척삭이 발달하여 척추를 가지는 것이 척추동물이죠. 그래서 멍게는 척추동물의 진화적 기원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멍게의 척삭은 어디 있을까요? 멍게는 척삭이 없습니다. 사실 멍게에서 척삭은 유생시절에만 볼 수 있습니다. 멍게는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과 달리 어릴 때는 올챙이 형태로 헤엄치며 생활합니다. 이때 멍게 유생은 빛과 중력 등 주위 환경을 감지하고 꼬리의 근육과 척삭을 이용해 헤엄치며 정착할 장소를 직접 찾습니다. 그러다 적당한 장소에 부착하면 빠르게 변태가 일어나는데 이때 척삭동물의 특성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꼬리와 척삭은 물론이고 신경계까지 대부분 퇴화되며 우리가 흔히 보는 멍게가 되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멍게는 자신의 뇌를 소화시킨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 대뇌 신경절은 남아있어서 뇌를 소화시키는 동물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멍게를 해부해보겠습니다. 살짝 징그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멍게입니다. 외국에서는 바다 파인애플이라고도 불리죠. 멍게는 척삭동물 중에서 피낭이라는 주머니 형태의 외피를 가지는 피낭동물로 분류됩니다. 피낭은 굉장히 탄력적이고 고무 같은 재질이죠. 그리고 멍게의 외부를 보면 밑부분에는 어딘가에 부착되는 뿌리 부분이 있고 윗부분에는 이렇게 뿔 같은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들어오는 입수공과 물이 나가는 출수공입니다. 바닷속에서 멍게는 이 입수공과 출수공으로 물을 빨아들이고 뱉으며 물속의 플랑크톤과 작은 유기물들을 걸러먹으며 살아가죠. 멍게는 여기로 물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시스퀄트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럼 이제 멍게를 잘라서 내부를 보겠습니다. 멍게의 내부에는 물이 많으니 판으로 옮겨서 입수공과 출수공을 잘라준 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외피만 잘라냅니다. 속살이 손상되지 않게 빼주어야 합니다. 짜잔! 자, 멍게의 속살은 이렇게 피낭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란 막은 멍게의 근막인데 이 근막이 내부 기관들을 감싸고 있죠. 근막 안쪽은 위아래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윗부분은 입수공과 출수공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수공 부분을 잘라보면 입수공은 인두아가미 주머니라는 기관으로 이어지는데 멍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는 아가미 구멍과 선모가 있어서 산소를 흡수하고 먹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걸러진 먹이는 밑부분인 식도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밑부분을 보면 식도와 위, 장 등 소화기관이 이렇게 위치하는데 장은 이쪽으로 이어져서 출수공 바로 밑에 항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배설물이 나오죠. 그리고 밑부분을 열어보면 이 부분이 바로 멍게의 생식소입니다. 멍게는 난소와 정소를 동시에 가지는 자웅동체입니다. 이 정소와 난소의 생식관도 출수공 쪽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알과 정자도 출수공으로 분출되죠. 그리고 멍게를 먹을 때 보이는 이 고동색 부분은 대부분 멍게의 심장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심장이 아니라 간췌장으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소화샘입니다. 멍게의 심장은 뿌리 쪽에 위치하는데 투명하고 반달 모양입니다. 멍게 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살짝 징그러울 수 있습니다. 갑오징어의 머리 부분을 잘라보면 이렇게 눈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오징어의 눈은 왜 W 모양일까요? 수상한 갑오징어. 오늘은 갑오징어의 신기한 특성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징어의 짝짓기. 두 종류의 피부에는 색소를 함유한 색소포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어서 몸의 색깔이나 패턴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두 종류는 색소포를 이용해 위장을 하기도 하는데 갑오징어는 두 종류 중에서도 위장 능력이 특히 뛰어나서 포식자나 사냥감의 눈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빛을 반사 굴절시켜 먹잇감의 정신을 교란시킨 후 사냥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갑오징어는 심지어 짝짓기를 할 때도 이러한 위장 능력을 사용하죠. 갑오징어는 짝짓기 경쟁에서 덩치가 큰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기에 더 유리한데 특이하게도 일부 수컷들은 자신의 위장 능력을 이용하여 짝짓기를 성공시킵니다. 갑오징어는 번식기가 되면 암컷과 수컷이 서로 다른 무늬를 띠며 서로에게 짝짓기 준비를 알리는데
바로 이때 일부 수컷들은 이 암컷의 무늬를 흉내내어 다른 수컷들을 속여버립니다. 이 수컷을 자세히 보면 다른 수컷의 눈에 보이는 부위만 암컷처럼 변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수컷들을 속이고 암컷에게 접근하는 전략으로 짝짓기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죠? 실제로 두 종류들은 무척추 동물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오징어의 눈. 갑오징어는 머리 부분에 다리가 달린 두 종류로 바로 이 부분이 갑오징어의 머리입니다. 갑오징어의 눈은 이 머리 부분에 있죠. 갑오징어의 몸통 부분은 잘라내고 머리 부분을 해부해보면 이렇게 갑오징어의 눈을 꺼낼 수 있습니다. 눈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여기 이 부분이 울퉁불퉁한 모양이죠? 갑오징어의 눈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W 모양을 가집니다. 사람의 동공이 빛의 세기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갑오징어의 동공은 어두운 곳에서는 원형을 띠다가 밝은 곳에서는 이렇게 W 모양이 되어 빛을 조절합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이 W 모양 동공의 유리한 점을 연구하였는데 먼저 이런 W 모양 동공은 앞과 뒤의 시각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고 합니다. 갑오징어의 긴 몸에 맞게 앞뒤를 다 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동물들의 눈동자 모양에 대한 가설 중 먹잇감을 급습하는 매복형 동물일수록 세로로 긴 동공을 가지고 천적을 감시하는 생물일수록 가로로 긴 동공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갑오징어의 눈 모양도 이러한 감시의 역할을 위한 진화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갑오징어는 무척추 동물 중에서 가장 똑똑한 생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의 지능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갑오징어의 뛰어난 지능을 보여주는 재밌는 실험이 최근에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마시멜로 테스트를 아시나요? 마시멜로 테스트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1개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2개를 주기로 약속한 후 그 결과를 보는 유명한 테스트죠. 이 테스트는 더 나은 보상을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는지를 측정하는 테스트인데 놀라운 점은 갑오징어가 이러한 마시멜로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실험은 마시멜로 대신에 살아있는 새우와 새우 조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새우와 새우 조각을 각각 다른 상자에 넣고 새우 조각이 든 상자는 다가가는 즉시 열리고 살아있는 새우가 든 상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열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오징어에게 이 중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것을 학습시켰더니 놀랍게도 갑오징어는 더 맛있는 식사를 위해 50초에서 130초까지도 욕구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욕구 지연 행위는 고등동물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지능적인 행위로 여겨지죠. 갑오징어의 욕구 지연 능력은 침팬지와 까마귀와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침팬지처럼 수명이 길고 사회적인 생물들은 이러한 자제력이 생존에 도움되지만 갑오징어에서 이런 뛰어난 자제력이 발견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이것은 위장을 한 채로 더 나은 먹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갑오징어의 생활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능부터 특이한 눈, 위장 능력까지 갑오징어는 정말 재밌는 생물이죠? 이것은 우산이끼의 생식기관입니다.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관찰해보면 무언가 나오는 것이 보이시나요? 수상한 이끼. 오늘은 우산이끼를 해부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끼는 선태류에 속하는 식물로 선태류들은 최초로 육상생활에 적응한 식물 분류군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끼들은 건조한 환경에 완전히 적응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물가나 수분이 많은 곳에서 자라고 있죠. 그리고 이끼들은 관다발 조직이 없다는 것이 신체의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식물들은 관다발 조직이 혈관처럼 온몸에 퍼져 있어서 뿌리로 흡수한 물과 양분이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끼는 관다발 조직이 없어서 온몸으로 직접 물과 양분을 흡수해야 하죠. 이러한 신체적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이끼들은 높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끼들은 번식 방법이 굉장히 재밌는 식물이어서 지금부터 우산이끼의 번식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것이 바로 우산이끼입니다. 우산이끼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끼로 우산 모양의 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먼저 우산이끼를 하나 떼어내서 외부를 관찰해보면 여기 식물의 잎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엽상체라는 부위가 있고 엽상체 뒷면에는 이렇게 실 같은 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헛뿌리라는 기관으로 식물의 뿌리와 달리 물과 양분을 온몸으로 전달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 바닥이나 바위 등에 부착되어 몸을 지지하는 역할만 하죠. 그런데 이러한 우산이끼는 꽃이란 기관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씨앗도 만들지 않는 식물입니다. 그렇다면 우산이끼는 어떻게 번식을 하는 걸까요?
우산이끼는 두 가지 특이한 방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옆상체 위에 배상체라는 부위를 이용한 번식이죠. 배상체는 작은 그릇처럼 생겼는데 놀랍게도 이 그릇 내부에는 무성화라는 작은 조각들이 생성됩니다. 빗방울 등에 의해 무성화들이 튀어나와 주위로 흩어지면 이 흩어진 무성화들이 각각 새로운 개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은 무성생식이기 때문에 새로 자라난 개체는 기존의 개체와 유전적으로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우산이끼의 두 번째 생식 방법은 더 신기합니다. 우선 우산이끼는 암컷 개체와 수컷 개체가 따로 자랍니다. 옆상체 위로 솟아오른 이 부위가 우산이끼의 생식기라고 볼 수 있는 배우체병이라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이렇게 갈라진 우산 모양이면 암컷이고 이렇게 넓적한 접시 모양이면 수컷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산이끼의 수컷 배우체병에서는 동물의 정자처럼 움직이는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수컷 배우체병을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 이 진한 색깔 부위가 정자가 생성되는 장정기라는 부위입니다. 장정기에서 생성된 정자는 배우체병 윗부분으로 나오게 되죠. 우산이끼 정자의 움직임에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자의 방출은 주로 비가 오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자를 관찰하기 위해 수컷 배우체병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기다려보면 여기 무언가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우산이끼의 정자들입니다. 우산이끼의 정자는 크기가 작고 투명해서 제가 가진 현미경으로는 이렇게 움직임 정도만 겨우 볼 수 있었는데, 실제 우산이끼의 정자는 두 개의 긴 편모를 가지는 형태로 편모를 이용해 이렇게 물속을 빠르게 헤엄치며 난자로 이동합니다. 암컷 배우체병을 가져와서 잘라보면 여기 안쪽 아랫부분이 난자가 생성되는 장랑기라는 부위인데, 우산이끼의 정자는 이 부위까지 직접 헤엄쳐 와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랑기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포자체가 형성되죠. 여기 노란 부분이 우산이끼의 포자체입니다. 우산이끼의 포자체 내부에는 포자들과 함께 탄사라는 실모양 기관들이 들어있는데, 시간이 지나며 건조해진 탄사에 의해 포자체가 터지며 포자들이 방출됩니다. 외부로 방출된 포자는 바람에 날려 퍼지다가 알맞은 환경에 도달하면 싹을 형성하여 새로운 개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이끼의 종마다 포자의 형태와 산포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끼들은 대부분 바람으로 포자를 멀리 퍼뜨려 번식하기 때문에 습한 장소에는 어느 날 뜬금없이 이끼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물의 생존 방식들은 정말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죠? 우산이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큰빛 이끼벌레를 반으로 갈라볼 겁니다. 이것은 큰빛 이끼벌레입니다. 큰빛 이끼벌레를 실험실로 가져와서 반으로 갈라주고 겉부분을 얇게 잘라준 다음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상한 큰빛 이끼벌레. 네, 지금 용인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그 쩔버지, 저에게 맨날 이상한 생물들 잡아주시는 쩔템님이 여기 민물에서 해파리가 발견됐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쩔템입니다. 이거 봐야 돼요. 여기 큰빛 이끼벌레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바로 있어요? 사실 오늘 쩔템님을 만난 건 민물 해파리 때문이었는데, 큰빛 이끼벌레가 훨씬 신기한 생물이라 큰빛 이끼벌레를 먼저 잡아보았습니다. 카메라를 물속에 넣어보면 짜잔! 이 생물이 바로 큰빛 이끼벌레라는 생물입니다. 건져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물속에 담긴 밧줄에 붙어서 자라고 있었는데 가라앉을 뻔한 이끼벌레를 쩔템님이 뜰채로 잡아주셨습니다. 물가로 옮긴 후에 손으로 직접 건져보았습니다. 우와. 오, 용연향. 와, 놀라라 씨. 오, 와, 상수염자 왜 이렇게 커? 와, 정상 짝퉁하고 직관. 진짜. 저수지 용연향. 이거 못 들고 가겠는데요? 엄청 크죠? 이 개체는 너무 커서 실험실로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먼저 표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뭔가 무늬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수지 용연향. 냄새 오져요 진짜. 진짜 냄새. 쩔템님이 저수지 용연향이라고 부르셔서 모양이 닮은 건가 했는데 냄새가 용연향처럼 지독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뭐라고 맡아요? 좀 더 한번 직접 맡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손가락 넣는다니까 손가락 빼고 냄새 맡아보면은 진짜 아니, 왜 해보셨어요? 충분히 맡아버려서 썩은 일 한다고. 진짜 털을 뻔했어요. 아, 진짜 충근 형님이랑 쩔템이 좀 이상해. 궁금하긴 하죠? 그래서 큰빛 이끼벌레를 잘라보았는데 일단 큰빛 이끼벌레의 단면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냄새가 와,
뭔 냄새지 이게? 뭔가 잘못 썩은 것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유튜버 충군형님은 이거 드셨다던데. 유튜브 참 쉽지 않죠? 내부에 초록색과 붉은색 물질이 보였는데 이건 아마 큰빛 이끼벌레의 조직은 아니고 밧줄에 붙어있던 부위에서 묻어난 물질로 보입니다. 큰빛 이끼벌레의 내부는 그냥 젤리 같은 부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생물인 게 느껴지시죠? 이러한 큰빛 이끼벌레의 비밀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적당한 크기의 덩어리를 하나 떼어내서 바로 실험실로 달려왔습니다. 짜잔! 먼저 큰빛 이끼벌레를 자세히 관찰해봤는데 뭔가 조그만한 것들이 주변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이트로 빨아들여서 샬레에 옮겨준 다음 현미경으로 확대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동그란 물질이 물속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내부에 촉수 같은 부위도 보입니다. 신기하죠? 놀랍게도 이것은 큰빛 이끼벌레의 유생입니다. 이 유생들은 이렇게 본체 주변을 헤엄치다가 적당한 표면에 붙어 새로운 군체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큰빛 이끼벌레는 한 곳에서 여러 덩어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큰빛 이끼벌레는 도대체 어떤 생물일까요? 제가 수상한 생선 채널을 6년간 운영하며 정말 다양한 생물 분류군을 보여드렸는데 큰빛 이끼벌레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태형동물이라는 분류군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태형동물은 이끼처럼 생긴 동물이라는 뜻으로 이끼벌레류라고도 불리는 동물이죠. 태형동물은 수많은 개충들이 모여서 군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여기 표면에 보이던 이런 검은 무늬들이 모두 큰빛 이끼벌레의 개충들입니다. 각 개충들은 1mm 정도로 아주 작지만 개충들은 무성생식을 하며 수가 늘어나고 개충들이 분비하는 젤리 같은 점액질 덩어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군체의 크기는 1m가 넘게도 자라는 생물이죠. 엄청나죠? 이러한 큰빛 이끼벌레는 움직임이 없는 생물 같지만 사실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물속에서의 모습을 보면 뭔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맨눈으로는 명확히 보기 힘들어서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덩어리가 너무 두툼하기 때문에 잘라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반으로 잘라보면 내부는 모두 젤리 같은 조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빛 이끼벌레 개충들은 여기 표면 부분에만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칼로 겉부분만 얇게 잘라준 다음 이 부위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았습니다. 독특한 무늬 같은 것들이 보이죠? 좀 더 확대해보면 뭔가 촉수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니 움직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큰빛 이끼벌레의 개충들인 거죠. 그래서 물을 넣어주고 다시 확대해보았습니다. 보이시나요? 큰빛 이끼벌레는 이렇게 수많은 개충들이 작은 촉수들을 뻗어서 물속의 플랑크톤이나 유기물을 빨아들여 섭취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저수지처럼 물의 흐름이 적고 유기물이 많은 환경에서 큰빛 이끼벌레들이 특히 많이 발견됩니다. 신기하죠? 마지막으로 추운 겨울이 오면 이러한 군체 덩어리는 죽어서 사라지지만 큰빛 이끼벌레는 휴면아라 불리는 생존 캡슐을 남겨 겨울을 버틴다고 합니다. 휴면아는 성숙하면 이렇게 갈고리 같은 부위가 나오는데 이 갈고리 같은 구조로 수생식물이나 바위 등에 달라붙어서 겨울이나 가뭄 등 혹독한 환경을 버틴 후에 좋은 환경이 돌아오면 다시 생명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구에는 정말 신기한 생물들이 많죠? 앞으로도 다양하고 신기한 생물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푸른 우산간 해파리를 반으로 잘라볼 겁니다.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 우산간 해파리는 해파리가 아닌 거 알고 계신가요? 수상한 푸른 우산간 해파리.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푸른 우산간 해파리가 대량 발생했다고 막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푸른 우산간 해파리가 어떤 생물인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주도에 왔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정말 푸른 우산간 해파리가 흔하게 발견되는지 제주도의 아무바다나 한번 가보았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에 할머님들이 뭔가 잡고 계셔서 잠깐 구경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선생님 진짜 많이 잡으셨네요. 한번 봐도 돼요? 이거 알아줘. 이 고객이 딱 주신 거. 네? 딱 주신 고객이 내용이 알아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사를 드리고 바닷가로 가보았는데 여기 바닷가에서는 해파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해파리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파리 기사가 나왔던 해수욕장으로 가보았습니다. 해수욕장 쪽으로 가다가 뭔가 잡고 있는 분들이 있길래 한번 가봤는데 난 해파리 잡았다.
해파리가 있어요? 친구 혹시 버릴 거면 저 한번 봐도 돼요? 제가 해파리 오늘 연구하려고 온 거라 가지고 어떤 여기다 흙에다 놔주면 돼요. 무슨 해파리지? 아, 보름달 모래해파리인가? 볼까요? 어떤 해파리인지. 해파리는 독이 있을 수 있으니 장갑을 끼고 살펴봤는데 몸 구조를 보니 해파리는 아닌 것 같고 멍게 같은 피낭동물인가 싶었는데 물이 드나드는 수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하나 발견했는데 이렇게 물속 바닥에 박혀 있었습니다. 뽑아서 관찰해보니 이런 뿌리 같은 부위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생물인지 모르겠어서 일단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잡아줘서 고마워. 아까 전에 근데 박혀 있었지 바닥에. 그 해파리가 아니고 뭔가 다른 생물이더라. 나중에 유튜브 수상한 생선 알아? 네. 유튜브에 수상한 생선 쳐봐. 무슨 생물인지 올려놓을게.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니 놀랍게도 이건 갯지렁이류의 알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돼서 이 부분은 조만간 제대로 된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해수욕장의 구조요원분께 푸른 우산간 해파리를 보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뭐 좀 물어봐도 되나요? 푸른 지금 우산간 해파리는 여긴 안 나와요? 나오는데 오늘은 안 나와요. 저 민물 때 밀려 들어와서 아침에 왔다가 네, 아침에 안쪽에 들어왔다가 저희가 다 제거하고 이제 썸을 떼니까 안 들어오고. 푸른 우산간 해파리는 물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은 썰물 때라 모두 밀려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 같은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선착장 구석을 보니 빠져나가지 못한 푸른 우산간 해파리 무리들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곰팡이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바로 푸른 우산간 해파리죠. 이렇게 통으로 건져준 다음 바로 장갑을 끼고 관찰해 보았습니다. 푸른 우산간 해파리는 해외에서 파란 단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생물입니다. 뭔가 개체들이 다 다르게 생긴 것 같지만 이런 개체들은 오랫동안 물살에 휩쓸리면서 촉수가 다 떨어진 것들이고 이런 조금 이상하게 생긴 개체들은 몸이 뒤집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렇게 다른 개체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김새의 차이는 윗면과 아랫면의 차이인 거죠. 푸른 우산간 해파리들은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렇게 촉수를 수축하며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헤엄을 칠 수 있긴 하지만 푸른 우산간 해파리는 수영보다는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 이동하기 때문에 처음에 갔던 파도가 거센 곳보다는 이렇게 물의 흐름이 완만한 곳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런데 푸른 우산간 해파리는 우리가 흔히 보는 해파리들과 생김새가 많이 다른 것 같지 않나요? 놀랍게도 푸른 우산간 해파리는 생물학적으로 해파리가 아닙니다. 푸른 우산간 해파리는 자포동물 중 히드라 충강에 속하는 생물로 우리가 흔히 보는 해파리들과 생물학적으로 다른 분류군에 속하는 생물이죠. 히드라 충강 생물들은 산호처럼 여러 개 충들이 군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푸른 우산간 해파리도 여러 개 충이 모여 하나의 군체를 이루는 생물이죠. 그래서 푸른 우산간 해파리를 자세히 보면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개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만 촉수가 있는 것 같지만 물에 넣어보면 이렇게 아래에 촉수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들이 모두 개충이라 불리는 히드라 충류의 구성 단위입니다. 신기하죠? 이러한 개충들은 부위마다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먼저 가장자리의 개충들은 먹이를 포획하는 사냥 역할을 하고 여기 중심부 주변에 있는 개충들은 번식을 담당하는 생식개충들입니다. 그리고 아랫면의 중간에는 섭식개충이 있어서 먹이를 먹고 소화하는 역할을 하죠. 이 개충들은 소화관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섭식개충이 섭취한 영양분이 다른 개충들에게도 퍼지게 됩니다. 푸른 우산간 해파리의 윗부분을 보면 물에 떠다니기 좋게 생긴 부유부가 있는데 이 부위로 바다를 떠다니며 부유성 군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군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충들이 동시에 수축하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개충들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으로 잘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찰해보니 놀랍게도 이제 반반이 각각 따로 수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화관이 공유돼서 영양분이 공유되었던 것처럼 개충들은 신경망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반으로 잘려도 나머지 부분에는 신경망이 유지돼서 잘린 부위들이 각각 수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하죠? 마지막으로 반으로 자른 푸른 우산간 해파리를 관찰하다 보니 자꾸 모여서 다시 붙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대로 멀리 떨어뜨린 후 실험해 보았는데
우연의 일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실험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과학적인 방식 아닐까요? 조만간 다른 해파리들에 대한 영상도 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